아까 중간에 끊어졌는데요. 이어서 계속 좀 해보겠습니다. 시작을 했으니까 끊어졌더라도 중간에 끝내야죠. 네. 그래서 아세안 나라들하고의 정치적 연대 관계가 결국은 군사적 연대와도 필요하다, 연결이 된다. 또 군사적 연대가 당연히 되어야 경제적 연대도 안정성 있게 장기적으로 그렇게 지속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군사력을 동원해서 다른 나라를 강제로 점령해서 경제적 강토를 늘려나가고 하는 것은 이제는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체제가 정비된 나라 사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문제는 이제 동남아시아 그 지역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플러스 군사적 영향력이 아주 대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월남, 중국,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저쪽 필리핀은 말할 것도 없고요. 대만하고도 지금 그 영유권 문제이 지금 중국하고 많이 발생하고 있죠. 일본하고도 있고요. 중국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바다에다가 암초 같은 데다가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거기다가 시설을 만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만들 때는 이게 무슨 과학 무슨 시설이다 그랬더니 결국 이게 활주로까지 만들어가지고 군사기지로 만들어버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자기들 영해를 늘려나가고, 영해를 늘려나가는 거는 자원 문제도 있고, 하여튼 동남아시아 전체를 자기들의 옛날에 일본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냥 자기들 앞마당처럼 만들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방법이 일본보다는 훨씬 더 덜설현되고 투박한 거죠. 근데 일본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경제적인 영향력을,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고, 또 실질적인 어떤 연대를 통해서 그 나라들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창출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 시장으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우리가 일본 사람들처럼 우리는 먹고 살만하고 이제 세련되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시아의 일부가 아니고 사실은 일종의 유럽이다, 이따위 소리 안 하죠. 우리는 그런 말도 안 할 뿐더러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우리는 아시아의 일부고, 그 다음에 세계 여러 경제 기구나 이런 데서 한국을 선진권으로 분류한 지가 제법 이제 돼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선진국이니까 이제 걔네들하고는 안 놀아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면에서는 일본 사회에 비해서 훨씬 더 건전한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정착하는 단계에서 아직 우리가 제대로 이제 인식이 넓혀지지 않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인권 착취가 일어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새는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예전에 한 10년 전, 20년 전에는 참 들어도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는데, 여권을 뺏어놓고 못 가게 한다든지 두들겨 패고 이런 일들 많았었는데, 이제는 그때는 우리끼리도 그러고 살았어요. 우리끼리도 두들겨 패고, 그러니까 외국인들한테 한국인 대접한 거예요. 사실은 외국인 학대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좋아져서 우리끼리 그렇게 하면 큰일 나니까 자연스럽게 외국인한테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우리 한국이 처음에는 좀 이상했지만 정답으로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그런 것이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하고도 연계가 돼서 단지 우리만 돈 벌고 그냥 그러는 게 아니라 그쪽 나라도 발전시켜주고, 그래서 같은 경제권으로 성장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래서 지금 군사적인 문제를 얘기하다가 조금 얘기가 흘렀는데요. 지금 해군에서 항공모함을 만들겠다고 지금 그 계획이 승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만드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항공모함보다는 잠수함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잠수하면 좀 발견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우리 경제가 아무리 크고 발전한다고 그래도 규모 면에서 중국이나 일본을 상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군사력 건설하는 데 있어서도 뭔가 특화된 전력으로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중국이 항공모함 갖는다고 또 일본이 항공모함 갖는다고 우리도 항공모함 같이 갖자. 이 항공모함력이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생각이 저도 좀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게 과거의 전쟁사에서 예를 들 수가 있는 건데요. 2차 세계대전 때 그 영국이 이제 독일을 상대로 싸움을 하려면은 미국에서 원조를 받아야 되거든요. 모든 병참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뭐 민수용 물자도 마찬가지고 뭐 군수품은 뭐 더 이루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 것들에서 대서양 바다를 건너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선포를 해가지고 뭐 군함이고 민간 선박이고 뭐 가리질 않아요. 그냥 다 공격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국으로 들어가는 그 물자들이 없어지게 되면 그 영국으로서 전쟁을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전쟁을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위기적인 상황에서 독일은 이제 잠수함만으로만 이제 그렇게 해군 작전을 하는 거고요. 미국하고 영국은 이제 같이 합동을 해갖고 대잠수함 작전을 갖다 강력하게 펼친 거죠. 그러니까 구축함이나 이런 또 함정, 그 다음에 대잠수함전 항공기, 비행기로 탐지하고 비행기에서 뭐 공격을 하든지 뭐 그런 방법을 취한 거죠. 근데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됐는데 결국에는 대잠수함 작전 능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결국은 그 잠수함대가 손실을 입게 되고요. 그 잠수함대를 손실을 하는 거를 다시 이제 독일에서 보충을 해야 되는데 보충을 못 해요. 그러니까 잠수함을 건조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제일 문제는 이제 숙련된 승무원들을 교육시킬 수 없는 거죠. 잠수함이 침몰되면 뭐 승무원 구조 안 되잖아요. 다 바닷속으로 같이 깔아앉는 거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 미영연합군의 대잠전 능력에 의해서 이제 분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독일이 전쟁에서 지게 되고 그것이 여전히 적용이 될 것 같아요. 현대전에서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부터로 해서 지금까지 시점으로 볼 때 잠수함의 작전 능력이 더 향상됐는지 아니면 대잠수함전 작전 능력이 더 향상됐는지 어느 부분이 더 향상이 많이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잠수함 능력의 향상 못지않게 대잠수함 작전 능력이 크게 형성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수송 함정 세력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결국 바닷속에 있는 잠수함도 장기간의 생존을 보장받기는 어렵다라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전쟁 상황이 돼서 어떤 특정한 해역에 잠수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상황이 형성이 된다면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그 기회는 대잠수함전 작전하는 쪽에서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해군에서도 어쨌든 잠수함 함대 못지않게 그러니까 그 해상 수면상에 있는 수상 함대도 많이 육성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제가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이제 아세안 국가 이런 나라들하고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 나라들하고의 해군 협력이나 군사 협력 관계가 깊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뭔가 좀 리더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잠수함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잠수함에 비행기도 싣고 가고 사람도 싣고 가고 그래서 사람을 동원해서 뭐 문화 활동도 하고 외교도 하고 필요할 땐 전쟁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군사적 측면에서는 해군에서는
안창호함 그 잠수함, 그다음에 중형 항공모함 그게 있고요. 공군에서는 지난번에 하루 전인가에 저 글로벌 호크 정찰기가 들어왔죠. 그런 정찰 전력 강화하는 거. 그다음에 스텔스 전투기 F-35가 들어왔죠. 그런 거. 그다음에 인공위성도 쏘아 올린다고 그러는데 인공위성도 쏘아 올려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꼭 북한만을 의식하는 건 아니라 북한을 말하자면 뭐라고 해야 되나, 빌미로 해서 중국과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군사력을 부지런히 육성하는 것이 장기적인 국가 전략의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보수 야당,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만 군사 전략이나 국방 문제를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또 그것만 가지고 이념적 프레임으로 친북이다 뭐다 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그게 효과성이 없다는 게 증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박근혜 탄핵의 역사적 의미가 뭐냐, 그런 거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박근혜가 잘못된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결국 그거 엮어가지고 집어넣는데, 그 보수 여당 안에서도 그냥 눈 멀뚱멀뚱 뜨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뭐 동조한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그 박정희 시대로부터 온 뭐라 그러나 국가 경제 개발 프레임, 그 다음에 북한을 상대로 한 국가 안보 프레임, 이런 것들이 희호성이 좀 다해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시대를 상징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애착심이라 그러나 절실한 마음이 점점 더 흐려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국가 비전의 문제죠. 새로운 국가 비전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보수가 새로운 국가 비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과거의 모델에만 자꾸 안주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 좌익이 제대로 됐든 오버레 됐든지 간에 뭔가 새로운 얘기를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거의 끌려버린 거예요. 그런 면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국가 발전 모델로, 또 특별히나 국가 안보 차원, 또 외교 안보 차원에서 어떤 나라가 모델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또 엄청나게 긴 얘기들이 나와야 하겠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스웨덴이나 프랑스가 예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스웨덴은 아예 그냥 중립국으로 가버렸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적합성이 떨어지고요. 나라 규모도 우리보다 훨씬 작아요. 인구가 1000만이 되지 않는 나라니까 그런 면에서 스웨덴은 조금 일부 참조는 되겠지만 많은 참조를 하긴 힘들 거예요. 프랑스의 사례를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그래서 드골주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드골주의 정당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까지 가장 이어졌던 정당이 사코지가 속했던 당까지가 드골주의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비슷해요. 한 개의 당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고 당은 계속 바뀌어요. 근데 정강 정책이 드골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반대가 되는 사회주의 정당은 대체로 안정성 있게 그냥 유지가 돼요. 그런 식인데, 그래서 드골주의라는 거는 미국과의 동맹관계에는 분명하고 엄연하게 유지가 되지만 미영 연대사회에서 우리가 들러리만은 쓰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한미일 삼각관계 사이에 어느 정도 적용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자적인 목소리 낼 땐 내지만 기본적인 틀, 주한미군 주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런 거 우리가 확실하게 지키고 나가겠다. 그 토대에 의해서 우리가 자주적인 국방력을 쌓아서 우리가 자주적으로 할 거는 하고, 또 미국이 도와달라는 거 있으면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프랑스가 해온 일이 그런 거거든요. 다국적군 작전 같은 데도 보면은 미군이 가는데 프랑스군도 자주 가요. 그런 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보수 여당의 분위기상으로는 뭐 졸리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졸고 있겠죠. 다시들 당장 이제 밥그릇이 문제가 되니까 뭐 밥그릇 문제야 뭐 우리 집권 여당 거기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니까 한국 정치라는 게 밥그릇 싸움에 머물러 있으니까 항상 그런 건데 점점 좋아지겠죠. 그래도 희망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예. 이상입니다.